시어머니 생신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10년 가까이 끊기다시피 했던 시댁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사람 많은 자리를 피한 지도 오래였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며느리로서 얼굴은 비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 한켠에서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하고 멀어진 시간은 있었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앉아 밥 한 끼 먹고 나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거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기대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고 배는 금방이라도 아이를 낳을 것처럼 불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 손을 꼭 잡고 연신등을 두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에게 보내는 표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다정하고 흐뭇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들었습니다. 손 귀한 집에 이렇게 금쪽 같은 아들을 낳아줬으니 내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 그 단어 하나가 제 귀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제가 남편에게 제 신장을 떼어준 뒤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집 복덩이다. 평생 발이라도 씻어주겠다. 그때 저는 그 말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목숨을 살려낸 고마운 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여자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미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건 그 여자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어렸고 너무 아무 죄 없어 보였지만 동시에 제 남편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습관, 콧날의 선, 눈매의 느낌까지 모른 척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포장지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고 그제야 몇몇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정말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사람은 있었지만 경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보는 사람은 저 하나라는 걸요.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10년을 같이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마치 손님이 예정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것처럼 태연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그 짧은 인사말 속에 죄책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 안에는 이미 저를 빼고 완성된 가족이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현관을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많이 달라진 관계를 애써 좋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자연히 멀어질 수도 있고 자주 오가지 못하다 보면 서먹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쩌면 저만 너무 오래 혼자 사귀며 지낸 건 아닐까. 이번에 얼굴을 보고 나면 오해가 조금은 풀릴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신상이라는 핑계가 오히려 저에게는 마지막 용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서먹함의 정도와 실제로 저를 둘러싼 현실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어색함이나 거리감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제가 빠진 채로 완성된 질서가 그 집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상간녀를 대하는 손길, 아이를 바라보는 표정, 남편이 서 있는 자리까지 모두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이건 실수나 우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들키지 않은 채 유지되어 온 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큰 배신을 당하는 순간보다 그 배신이 이미 오래전에 일상이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더 깊이 무너집니다. 저는 바로 그 무너짐을 그 자리에서 겪었습니다. 제가 모르던 동안 저들은 함께 밥을 먹고 아이를 안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선물을 약속하고 다음 일을 계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 저희 자리는 단 한 번도 없었겠지요. 그 생각이 들자 억울함보다 먼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텅 빈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태연하게 왔어? 라고 말한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충격받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라는 걸요. 그 짧은 한마디 안에는 당황도, 죄책감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이미 언젠가 이런 장면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설령 와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태연함이야말로 저를 완전히 차갑게 만든 첫 번째 칼날이었습니다. 배신을 목격한 순간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장면의 냄새와 온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날 거실에는 음식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사람들은 잔칫집 특유의 들뜬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기 있는 분위기 한가운데서
혼자만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모두에게는 축하와 미래가 있는 자리였지만 저에게만은 지나온 10년이 한꺼번에 부정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은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바로 화를 내지 못합니다. 무너질 만큼 놀라운 진실을 눈앞에서 보고도 한동안은 그걸 해석하느라 멍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아이가 정말 남편 아이가 맞는지, 왜 아무도 놀라지 않는지, 왜 남편은 저렇게 태어난지, 그런 질문들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머릿속은 시끄러웠지만 몸은 이상하리만큼 얼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들은 남편의 짧은 인사말은 저를 현실로 끌어내린 마지막 확인서 같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 저는 슬픔과 분노만이 아니라 수치심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나만 몰랐다는 수치심, 내가 그 집안에서 이토록 뒤늦게 진실을 듣는 사람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과 그 배신을 온 집안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층위의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상처를 한자리에서 동시에 받아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의 우리는 분명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3년 차였고 한 번 유산을 겪은 뒤 겨우 마음을 추스르던 때였습니다. 아기를 잃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작은 아기 신발을 보며 제가 먼저 웃었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작년에 유산만 안 됐으면 지금쯤 우리도 이런 거 신겼을 텐데.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애썼어. 당신 건강하니까 곧 생길 거야. 그런데 매장을 나와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 남편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아까부터 좀 어지럽네. 어제 과로해서 그런가. 그 한마디를 하고 남편은 제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정신 차려봐. 이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남편 이름만 불렀습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입니다. 심각합니다. 급성 신부전. 그 네 글자가 저희 부부의 남은 인생을 갈라놓는 말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산 이후의 시간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큰 상실이 오래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말로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혼자 있으면 문득 아기 이름도 없던 존재를 떠올리며 울컥했고 지나가는 유모차만 봐도 시선을 피하게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같이 웃어주고 같은 슬픔을 기억해주는 것처럼 보일 때면 저는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의 장면이 그래서 더 선명합니다. 밝은 조명 아래 놓인 작은 신발 하나가 제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물건도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남편 역시 그 순간만큼은 저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 똑같은 상실을 견디고 있다고, 적어도 저를 혼자 두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눈앞에서 쓰러졌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동시에 본능적인 결심이 자라났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슬픔 위에 죽음까지 얹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너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이성적으로 계산하기보다 이미 마음속에 오래 쌓여있던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때 이미 스스로를 남편보다 뒤에 두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익숙함이 훗날 제 삶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부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대로 슬퍼할 시간을 건너뛴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유산의 상처를 충분히 보지 못한 채 다시 일상으로 뛰어들었고 그러다 남편의 급성 신부전이라는 더 큰 사건이 닥치자 이전의 상처는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묻힌 감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았고 결국 나중에 더 큰 균열로 돌아왔습니다. 유산 뒤의 시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균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괜찮아지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둘 다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로 다음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울었다고 해서 같은 속도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같은 상처를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저는 남편과 제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미래를 보고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믿음 자체가 제 쪽의 간절함에 더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아기 신발 앞에서 웃던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아주 짧았지만 그 순간은 제가 아직 행복을 상상할 수 있었던 마지막 평범함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부라도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기다릴 수 있고 서로의 손을 잡고 다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래서 뒤이은 모든 사건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희망 전체가 방향을 틀어버리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제가 느낀 공포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신히 버텨온 시간의 의미까지 한꺼번에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미 한 번 아이를 잃은 사람에게 죽음의 가능성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남편을 살리는 일에 모든 판단을 몰아넣게 됐고 다른 가능성들은 애써 흐리게 보려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복도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의사는 남편 상태를 설명하며 이식 가능성까지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의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신장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가족 중 다른 기증자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게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 이후 복도 공기가 이상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대놓고 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결국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가장 맞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대기자 등록하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해 볼게요. 남편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아기도 가져야 하잖아. 당신부터 살고 봐야지. 수술하고 회복하면 돼. 요즘 의술 좋대. 괜찮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남편에게 한 게 아니라 사실 저 자신에게 한 거였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이 선택이 우리를 더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겁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아주 이상한 종류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누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저를 향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공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현실을 설명했고 시어머니는 울었고 남편은 말렸지만 그 말림조차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안해하는 얼굴로 버텨달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해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그때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겁이 많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아직 아이도 낳지 못했고 내 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너무 두렵고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겁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서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두 번째 사람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고 책임이라 믿었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결심에는 사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착한 아내로 남고 싶다는 마음, 며느리로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다는 마음, 이 집안에서 내가 정말 가족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 들어 있었습니다. 희생은 때로 너무 숭고하게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함과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래 지나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시점에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살기만 한다면 이후의 고생쯤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면 된다고, 힘들더라도 다시 건강을 찾으면 된다고, 아기 문제도 언젠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이 무모했다고 해서 그 진심마저 가벼웠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배신이 더 잔인했던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사실 의사의 설명보다도 스스로 너무 빨리 결심해버리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충분히 생각하지도 않았고 두려움을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입은 이미 제가 해볼게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충동이라기보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방식이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내 몫을 먼저 내놓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를 뒤로 미루는 사람으로 살아온 습관 말입니다. 그 습관은 한편으로는 저를 강하게 보이게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자신에게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좋은 성품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는 바로 그 성품이 가장 쉽게 소비되는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알았다 해도 인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희생이 사랑과 동의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남편이 우리 아직 아기도 가져야 하잖아 라고 했을 때조차 저는 잠깐 멈추는 대신 더 크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지금은 목숨이 먼저라고, 그 이후의 미래는 그 이후에 내가 해결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려울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손실을 너무 쉽게 할인해버립니다. 저도 바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하면서도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흔들렸습니다.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당신 몸 망가지면
나 평생 못 산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가, 미안해서 어쩌니.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우네. 그 말은 분명 미안하다는 뜻이었겠지만 동시에 이미 일이 결정되었다는 안도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수술 상담에서 의사는 아주 분명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불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수술 잘 된대. 너무 겁먹지 말자. 옆에 있던 신우이가 짧게 물었습니다. 알고도 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알고도 했습니다. 그 선택을 누가 강요한 건 아니었지만 동시에 아무도 진심으로 말려주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였습니다. 사람은 너무 큰 선택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오히려 결정이 떨어졌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술 상담에서 의사가 말하는 위험성과 후유증, 임신 가능성, 체력 저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 현실이 몰려왔으니까요.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던 건 단순히 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이전의 나로 정확히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고 내가 흔들리면 주변 사람들도 다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우이가 알고도 하는 거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도 한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이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후회를 예감하면서도 그래도 선택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 무게를 충분히 다 감당하지도 못한 채 그 문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상한 건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안해했고 고마워했고 불안해했지만 정작 정말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제 결정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어쩌면 속으로는 그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겠지요. 그 사실은 아주 오래 뒤에야 더 선명하게 아프게 됩니다. 선택은 제 것이었지만 그 선택을 가장 편리하게 소비한 건 결국 다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적합 판정 이후 병실과 복도를 오가던 며칠 동안 저는 제 감정을 거의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느끼기 시작하면 겁에 먹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침착한 목소리를 냈고 더 괜찮은 표정을 지었고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오히려 분위기를 수습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결국 제 안의 두려움을 어디에도 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의사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후유증, 회복 지연, 불임 가능성 같은 단어들은 낮에는 넘길 수 있어도 새벽에는 더 크게 울립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아침이 오면 다시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장한 자기 억압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말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더 아픈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 몸부터 생각해보라고 사랑한다고 해서 꼭 여기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붙잡아줬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전히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중에 이 희생이 너무 당연하게 소비될 때 그 무심함이 이렇게까지 뼈아프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시어머니의 젖은 눈가였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살렸어. 평생 이 은혜 안 잊는다. 발이라도 씻어줄게. 모두가 저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만큼은 저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생각보다 빨리 식었습니다.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만 일어나도 숨이 찼고 어지러웠고 기운이 바닥나는 느낌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시작했고 사람들은 남편이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일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예상보다 훨씬 오래 회복하지 못하는 저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감사의 말은 줄고 대신 애매한 표정과 애매한 한숨이 늘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남편을 살리기 위한 몸이었고 수술 후에는 회복해서 다시 가정의 기능을 채워야 하는 몸이었습니다. 정작 제가 얼마나 아픈지는 오래 머물러주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 며칠은 저도 제가 정말 큰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며 고맙다고 했고 친척들도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저를 축켜 세웠습니다. 남편은 살아났고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통증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기에는 저 역시 감사와 존중이 오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차갑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회복되는 속도와 제가 무너지는 속도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고 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그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반면 저는 같은 시간 속에서 점점 더 지치고 약해졌습니다. 수술은 하나였지만 결과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일상 회복의 문이 열렸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예상보다 긴 후유증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주변의 시선도 그 회복 속도를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점점 남편의 건강 회복에 더 큰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눈에 띄니까요. 계속 아픈 사람은 어느 순간 배경처럼 취급됩니다. 저는 그 배경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줄어들고 왜 아직 그렇게 힘드냐는 무언의 피로감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시기부터 제 몸은 단순히 저의 몸이 아니라 뭔가를 이미 많이 써버린 몸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알아눕고 예전이라면 대수롭지 않았을 피로가 하루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상태를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 감당해야 한다고, 아프다는 말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또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직후의 칭찬과 감사는 오히려 그래서 더 허망하게 남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특별한 사람처럼 대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존중이 아주 짧은 계절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차갑다면 거기에 맞춰 경계라도 세울 수 있지만 따뜻했다가 식어버리는 태도는 사람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고마워해주지 않을까, 언젠가 내가 회복하면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몸으로 남는다는 건 육체적 고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자신의 설명서가 아픈 사람이라는 쪽으로 굳어가는 경험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스스로를 밝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곤한 사람, 쉽게 지치는 사람, 오래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자존감을 아주 깊게 건드립니다. 그때 남편이 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간 것도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건강해진 건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건강 회복이 제 아픔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다른 한 사람의 손실 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회복한 쪽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 속에 남았습니다. 몸조리를 위해 시댁에 머문 시간은 생각보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전복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도 저는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챙긴다고 했지만 그 챙김 속에는 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 아기 소식은 없네.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는 아직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말을 거둬들이며 내 몸부터 챙기라고 했지만 이미 제 가슴에는 칼처럼 박힌 뒤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병원 검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은 낮아졌을 수도 있다고, 신장 공여 이후 몸이 받는 장기적인 부담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부딪혔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그럼 포기해. 그럼 어떡해. 자연 임신은 힘들다는데. 아기 없어도 돼. 그냥 우리 둘이 재밌게 살자. 솔직히 그건 억울한 말이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아기를 낳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남편을 살리려다 잃은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억울함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살려낸 사람이 그 남편에게 서운함을 말하는 게 왠지 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 쉬라는 말은 언제나 겉으로는 배려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잘 쉬어야 한다는 말은 곧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었고 몸 챙기라는 말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이중적인 메시지를 아주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표정과 타이밍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손주 이야기는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체력은 바닥인데 벌써 다음 기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며느리라는 자리는 영원한 공로가 아니라 다음 요구로 곧장 넘어가기 위한 짧은 통로에 불과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제 희생이 사랑으로만 기억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가능성에 대한 말을 들은 뒤 부부 사이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아기 없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저를 진짜로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위로이면서도
동시에 포기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도 그 포기조차 제 탓 같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살리려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이 문제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식의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람은 죄책감에 오래 잠기면 정당한 서운함조차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억울했고 서러웠지만 그 감정을 내보이는 순간 제가 너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을 살려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듣게 될까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저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댁 식탁에서 느낀 건 단순한 눈치가 아니라 이미 다음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낸 며느리라는 자리는 잠깐 빛나 보였지만 곧 손주 문제와 며느리 노릇이라는 오래된 기준들이 다시 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아픈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는 부차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언젠가 다시 기능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사가 건넨 임신 가능성에 대한 말은 그래서 저에게 이중으로 아팠습니다. 하나는 여자 개인으로서의 상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상실이 결혼 안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수술을 선택하면서 미래를 많이 걸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 하나에도 깊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변 누구도 그 상실을 충분히 오래 함께 바라봐주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에서 제가 제대로 억울함을 꺼내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피해자인데 말하는 순간 생생내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남편을 살려준 일을 방패처럼 내세우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제 몸이 망가진 사실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은 관계 안의 기울어짐을 더 빠르게 굳혀갔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부 사이에는 큰 싸움보다 작은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출장이 잦다고 했고 사업이 커지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의 삶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통장이나 자산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피곤한 표정을 짓곤 했고 저는 괜히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을 줄였습니다. 체력은 계속 예전 같지 않았고 저는 점점 바깥 출입을 줄였습니다. 집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날개를 단 듯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친정 동생이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재산 꽤 된다던데 못해도 100억은 될걸?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인데 저는 제 남편 인생을 남의 입으로 더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서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픈 동안 남편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삶을 완성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기분 말입니다. 남편이 점점 집보다 밖에 오래 머무르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한동안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 바빠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밖에서 버텨야 집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를 저 스스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의심하기보다 믿는 쪽이 훨씬 덜 아팠기 때문입니다. 믿는 동안만큼은 적어도 우리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결론을 미룰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부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대단한 사건으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줄고 대화가 일과 피곤함만 남고 서로의 생활을 설명하는 문장이 점점 짧아질 때 이미 상당한 균열이 생깁니다. 저는 그 균열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너무 오래 눈 감고 지나쳤습니다. 남편도 제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했지만 저 역시 남편이 점점 다른 삶의 리듬 속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동생에게서 남편 재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충격받은 이유는 액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산다고 믿은 사람의 성장과 변화가 정작 제게는 공유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쁘다는 말만 들었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갔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는 단순히 경제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제가 얼마나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느낀 서늘함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더 집요하게 질문했다면 더 일찍 진실에 닿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의 저는 이미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집 안에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피곤해 보이면 말을 아끼고 뭔가 묻고 싶어도 타이밍을 재고 통장이나 자산 얘기는 괜히 분위기 상할까 봐 삼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남편의 바깥 세계는 더 커지고 저는 그 세계 바깥에서 결과만 듣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주 스스로를 짐처럼 느낍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일하느라 힘든데 내가 또 불편함까지 보태는 건 아닐까, 내가 예민해서 괜히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닐까 하고 먼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축소하다 보면 상대가 설명해야 할 책임까지 내가 대신 이해해주게 됩니다. 저는 너무 오래 그런 방식으로 남편을 배려했고 그 배려는 결국 제 눈을 가리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정동생의 말로 남편의 재산 규모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낀 소외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공동 미래가 아니라 남편 혼자만의 성장 서사를 제가 뒤늦게 전해 듣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은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현재를 공유하는 일인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 현재의 독자가 아니라 바깥 청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시댁에서 점점 저를 부르는 일이 줄어든 것도, 남편이 명절이며 제사며 핑계를 대며 혼자 다녀오는 일이 늘어난 것도 사실은 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제 건강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의 생신 소식을 듣고 몸이 안 좋아도 이번엔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뒤흔든 그날로 이어진 겁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천천히 바꿔놓습니다. 눈에 띄는 사건이 없어도 매일 반복되는 체력 저하와 고립과 침묵은 사람의 자존감을 아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세상이 너무 좁아졌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적응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몸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예전처럼 사람을 자주 만나는 건 무리겠지, 밖에 나가봐야 피곤하기만 하겠지. 그런 식의 체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체념은 편안함과 다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쪽에서는 계속 작아지는 상태입니다. 저는 점점 덜 물었고, 덜 기대했고, 덜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 것도, 남편이 혼자 다녀오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이상함을 끝까지 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말에 더 쉽게 의존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몸이 안 좋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집에만 있으니 세상을 좁게 보는 걸까? 남편도 힘들 테니 이해해야 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는 동안 정작 질문받아야 할 사람들은 훨씬 편안하게 제 곁을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생신자리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아주 늦게라도 관계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보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도가 제가 배제된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렇다고 영영 모른 채 살 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한꺼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 그림자처럼 산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사람을 덜 만나고 덜 묻고 덜 기대하는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자신이 공간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배경이 된 것 같은 감각이 생깁니다. 저는 그 감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외부 일정이 줄고 제 몸 상태를 중심으로 하루를 짜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삶의 기준이 얼마나 덜 무리하느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삶이 확장되는 방향보다 축소되는 방향에만 익숙해집니다. 시댁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 것도, 남편이 혼자 다녀오는 것도 이제 와 생각하면 모두 관계가 저 없이 재편되고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신호를 죄다 제 건강 문제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자주 못 가니 당연한 거겠지. 몸이 안 좋으니 이번엔 빼주는 거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당장은 덜 아픕니다. 그러나 진실은 늦게 알수록 더 크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생신자리에 가겠다고 결심한 건 제게 작은 각성이기도 했습니다. 더는 계속 빠져있을 수만은 없다는 마음, 몸이 힘들어도 한 번은 직접 가서 관계를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수준까지 구조가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이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를 다시 그날 시어머니의 생신날로 되돌리겠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빠진 상태로 이미 너무 매끄럽게 돌아가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낯선 손님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이었고, 아이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아끼는 집안의 손주였고, 남편은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외도 자체보다도 저를 제외한 모두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간녀가 부풀어 오른 배와 처사이를 함께 앞세운 채 저를 마치 곧 정리해야 할 과거처럼 대하는 모습은 상식의 경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숨고 피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저를 설득하러 온 사람처럼 태어냈고,
자신이 이 관계에서 더 적합한 사람인 양 말한다는 사실은 제 판단력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 시어머니의 지지가 있다는 사실, 남편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사실이 자기에게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생신자리에서 느낀 공기는 제가 상상했던 가족 모임의 공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람이나 불편함보다 먼저 익숙함이 느껴졌고 그 익숙함이야말로 저를 가장 깊이 흔들었습니다. 상간녀는 어색하게 모서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우연히 데려온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당연히 돌봐주는 집안의 손주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그 구조 안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족 행사에서야 배신을 처음 본 게 아니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날 처음 외도의 실체를 봤지만 배신 자체는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숨기는 방식으로, 저만 모르게 질서를 새로 짜는 방식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배신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단지 그 배신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을 뿐입니다. 상간녀의 태도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이와 배를 함께 앞세운 사람의 자세, 이미 어른들의 승인을 받은 사람 특유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죄책감보다 정당성이 더 큰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당당함은 개인의 성격 문제라기보다 뒤에서 받치고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 자리를 공유하고 있던 다른 시선들이 그녀를 이미 합법적인 현재처럼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단순히 외도를 발견한 아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충격은 배신의 내용보다 배제의 깊이에서 왔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까지 뒤늦게 진실을 듣는 사람으로 전락했구나 하는 감각이 저를 더 깊이 배웠습니다. 그날 생신상에 흐르던 자연스러움은 저에게 하나의 판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편한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적응을 끝낸 질서,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오래전에 합의된 현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간녀가 어색한 눈치를 보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지요. 배신을 처음 본 게 아니었다는 말은 결국 제가 너무 오랫동안 결과만 모르고 있었을 뿐 과정은 이미 한참 전부터 진행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잦은 출장, 시댁과의 거리, 줄어든 대화, 제가 모르는 사업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놓여 있을 때는 설명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신자리에서 그것들이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 저는 그동안 설명이라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 봉합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분노하는 또 다른 종류의 슬픔을 가져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신호를 놓쳤는지 혹은 놓칠 수밖에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제라도 그 조각들이 맞춰졌다는 사실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모르는 채로 계속 배경이 되어 사는 것보다 더 낫기도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오간 말들을 저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기억합니다. 돌 선물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말. 둘째도 태어나니까 더 잘 챙겨야 한다는 말. 이 집에 귀한 손주를 안겨준 여자라는 말. 그 말들을 듣고 있자니 저는 그동안 저 자신이 이 집에서 무엇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며느리였던 저는 손주를 안겨주지 못한 순간부터 점점 가치가 옅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 입에서 미처 다 다듬지 못한 진심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신장을 안 줬어도 뒤에 미안하다는 말이 붙었지만 저는 이미 그 앞부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이 집안의 계산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10년 동안 쌓인 이 집안의 계산법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며느리와 손주를 안겨준 여자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렸을 때 결국 더 무겁게 여긴 쪽이 무엇인지 그 말이 드러냈습니다. 뒤에 무슨 변명이 붙든 그 앞부분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숨기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엔 본심이 먼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저를 고마워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가 오래가느냐입니다. 어떤 감사는 시간이 지나도 삶의 태도로 남고 어떤 감사는 사정이 바뀌는 순간 아주 빠르게 다른 계산으로 대체됩니다. 시어머니의 감사는 후자였다는 걸 저는 그날 확인했습니다. 가장 아픈 건 제가 그 집안에서 영원한 공로자가 아니라 조건부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살려낸 며느리라는 역할은 분명 컸지만 결국 손주 문제 앞에서 그 자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오래 그 집안의 도리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리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절대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필요에 따라 쉽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뒤에는 더 이상 애써 좋게 해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해나 감정의 실수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가치 판단이 그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치 판단은 저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기능으로 본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을 살려낸 기능, 그러나 손주를 안겨주지 못한 기능. 그렇게 환원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사라집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 이후 저는 그 집안에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 왔는지를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낸 공로는 분명 컸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점점 현재의 편의를 위해 소비할 수 있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아이를 낳아준 여자는 현재 이 집안이 가장 욕망하는 것을 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울은 그렇게 기울었습니다. 그 사실이 특히 잔인한 건 제가 그 집안의 도리를 너무 오래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소한 인간적인 고마움만큼은 오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과 손을 잡던 감촉까지 아직 기억하는데 정작 그 감정은 훗날 너무 쉽게 다른 자리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은혜의 기억마저 필요에 따라 재배치되는 모습은 차원이 다른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난 뒤에는 시어머니가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이든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본심은 이미 먼저 튀어나왔고 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시어머니의 다정함이나 미안함을 예전처럼 해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때의 감정이 진심이었더라도 그 진심이 끝까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남지 못했다면 결국 제게 남는 건 상처뿐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 가장 당황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만 정리하자. 저는 남편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저 여자와 무슨 사이냐? 나를 뭘로 생각한 거냐고. 솔직히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 집에서 살기만 했지. 부부는 아니었잖아.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부부가 아니었다니요. 그렇다면 10년 전 수술대에 올라갔던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 몸도 못 가누는데 뭘 애를 키울 수 있어? 이혼해줘. 제가 거부하자 남편은 그 길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이 상황을 마음속에서 얼마나 오래 정리해왔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보통은 들켰을 때 당황하거나 변명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예정된 수순을 밟듯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 태도는 저에게 하나의 잔인한 확신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나와의 미래를 지운 뒤였구나. 내가 지금 충격받고 분노하는 모든 사실을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안에서는 합리화하고 있었구나. 형식적으로 한 집에서 살기만 했지 부부는 아니었잖아라는 말은 외도보다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시간을 한꺼번에 부정합니다. 함께 겪은 유산, 병원 복도, 수술실 앞의 밤, 회복의 시간, 제 후유증, 그 모든 것을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 한마디로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설명하는 동시에 제 기억 전체를 허물어뜨리려 했습니다. 남편이 제 건강 상태를 근거로 아이를 못 키운다고 말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배신당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몸이 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몸의 약함은 원래부터 저의 결함이 아니라 그를 살리려다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결과를 이제 저를 밀어내는 논리로 사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제 희생이 거꾸로 저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짐을 챙겨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이 떠나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몸만 집에 오가고 있었을 뿐 마음은 한참 전부터 다른 곳에 가 있었겠지요. 저는 그 공백을 계속 사랑과 이해로 메우려 했지만 결국 빈자리를 메운 건 저의 착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리하자고 말하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함이 두려웠습니다. 분노나 당황보다 훨씬 더 차가운 건 이미 상대의 마음속에서 모든 계산이 끝났다는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더는 설명받아 설득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삶의 다음 장으로 건너가 있었고 저는 그 건너간 뒤에야 사실을 통보받은 셈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부부라는 말은 그가 자기 죄를 줄여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부부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저지른 외도 역시 조금 덜 나쁘게 들릴 거라 여긴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비겁하게 기억을 편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부가 아니었다면 병원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울던 사람은 누구였고 내 몸이 무너지는 동안 함께 산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 과거 전체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건강 상태를 들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말한 대목은 특히 오래 남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과정의 출발점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그 결과를 들어 저를 자격 없는 사람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모욕을 넘어 제 희생을 다시 한번 거꾸로 사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이 관계의 잔혹함이 단순 외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그 여자였습니다. 배는 더 불러 있었고 표정은 미안해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한테 신장 공유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저 그 사람 사랑해요. 그리고 솔직히 와이프 노릇도 못 하신다면서요. 부탁할게요. 이혼해 주세요. 곧 둘째가 태어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정당한 자격을 얻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감사하다고 말한 장면은 제가 인간의 뻔뻔함에 대해 갖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최소한 숨거나 피하려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설득하러 온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공손한 말투는 오히려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정중함을 가장한 우월감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한 와이프 노릇도 못하신다면서요 라는 문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남편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겠지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이미 제 삶과 제 몸 상태가 저를 밀어내기 위한 설명문으로 타인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 제 결핍과 약함과 고통이 다른 여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죄책감 없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사랑의 승자라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았고 남편이 자기 편에 서 있으니 결국 자기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것이겠지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종종 타인의 고통을 아주 쉽게 축소합니다. 그녀 역시 제 이야기를 비극으로 보기보다 이미 끝난 관계의 뒤처리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을 더 섞는 것 자체가 모욕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그 여자의 당당함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충동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감정만으로는 끝나지 않겠다는 걸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논리와 자기 편을 확보해둔 상태였으니까요. 상간녀가 찾아온 뒤 제 집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불안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현관벨 소리나 전화 진동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버티며 지키고 있던 최소한의 사적 공간 안으로까지 그들이 들어왔다는 감각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더는 단순히 남편의 외도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상간녀의 말투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실은 아주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끝난 사람이고 나는 현재 선택된 사람이라는 선언 말입니다. 죄책감 없는 사람의 공손함은 때로 노골적인 공격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싸우자는 자세보다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정리하러 온 사람의 태도가 훨씬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공손함 속에서 바로 그 잔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와이프 노릇 운운했을 때 저는 제 삶이 타인의 입에서 얼마나 왜곡되어 전달되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제 아픔과 무너진 몸, 집 안에서 버틴 세월이 누군가에게는 아내로서 부족하다는 설명으로 소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내 고통이 나를 지우기 위한 근거로 쓰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를 더 깊이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나눌 상대가 아니라 정리를 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몸도 안 좋아 이사 다니기도 힘들 테니까 이 집에서 살아. 현금도 좀 줄게. 한 5억이면 되나? 5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돈은 됐고 10년 전에 내가 준 신장 말이야. 다시 떼줘.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는 특별히 고마운 것도 있으니까 10억 줄게. 이 집하고 현금 10억. 당신 목숨값이 겨우 10억이야? 정말 왜 이래? 내가 그 돈 버는 동안 당신 뭐 했는데? 살림을 제대로 했어. 마누라 노릇을 했어. 야, 우리가 부부이기는 했냐? 살려줬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시체처럼 살았는데? 남편이 집과 현금으로 끝내자고 했을 때 저는 그가 모든 것을 거래의 언어로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그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미안함도 표현한 셈이 되고 생활 대책도 마련해준 셈이 되고 자신의 죄책감도 일정 부분 정리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 제안 자체가 다시 한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다시 떼어달라고 말한 건 실제 요구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가볍게 정리하려는 이 삶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건넨 신장이 단순한 수술 결과가 아니라 내 몸과 미래와 가능성을 함께 내놓은 선택이었다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떠올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그 무게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5억, 10억 같은 숫자가 오갈수록 오히려 모욕감은 더 커졌습니다. 제가 잃은 것이 원래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출산의 가능성, 10년의 결혼 생활, 제 삶을 둘러싼 존엄은 어느 항목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모든 것을 금액과 부동산과 세금 문제로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건 배상이라기보다 정리비용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남편이 자기가 밖에서 돈 버는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느냐고 되묻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10년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살아남으려고 버텼고, 집을 지켰고, 후유증과 싸웠고, 자기 사람들을 인간답게 대해주리라 믿으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시간을 무가치한 시간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관계가 더는 회복의 언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안한 집과 현금은 겉으로 보면 현실적 대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입장에서 가장 빨리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책임과 배상, 미안함과 계산을 한 묶음으로 포장해 제 앞에 내려놓고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는 표정을 짓는 방식 말입니다. 그 태도는 제게 그가 끝까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려낸 희생이 시간이 지나 거래, 항목처럼 다뤄질 때 남는 건 모욕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선심성 제한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잃은 것의 성질을 정확히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와 명의와 생활비의 언어로만 접근했습니다. 그 언어는 현실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관계가 무너진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리치며 쏟아낸 말들은 그래서 단순히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 상실을 제 언어로 되찾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많이 삼켰기에 그날은 더 이상 점잖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제 희생의 무게를 따라올 생각이 없었고 저는 이제라도 그 무게를 말로라도 세상에 놓아야 했습니다. 그 절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또다시 상대의 기준 안에서만 대화했을 것입니다. 당신 돈 필요 없어. 잃어버린 내 아이, 내 건강, 내 인생 돌려줘.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을 줘도 보상이 안 돼. 분하고 억울해. 미친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당신이 신장 공여해 준 사실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눈물 나게 고맙고 뼈저리게 미안해. 근데 어떻게 난 자식이 절시했고 당신은 아이를 못 낳았는데. 그 말은 미안하다는 말에 탈을 쓴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저의 부림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사람들 틈에서 감사와 죄책감 사이를 오가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을 줘도 안 된다는 말은 단순히 화가 나서 튀어나온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제가 잃은 것들의 성질을 정확히 붙잡으려는 말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실은 분명 존재합니다. 남편이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자식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바로 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책임을 떠안아야지 제 결핍을 외도의 이유로 다시 꺼내 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미안함과 정당화를 한 문장 안에 섞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욕망은 어쩔 수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몰고 가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는 표현은 아주 정확합니다. 너무 큰 분노가 한 바퀴를 돌면 더는 울거나 설득하고 싶지 않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저는 그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양심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경계였고 감정이 아니라 대응이었습니다. 변호사 명함을 꺼내 든 건 그래서 복수심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집안에서 감사와 죄책감 사이를 오가며 제 목소리를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최소한 내가 겪은 일의 무게를 남의 편의대로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그 결심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설득하며 침묵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식이 절시했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사과가 얼마나 쉽게 자기 합리화로 변하는지 봤습니다. 진짜 사과는 책임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욕망이 어쩔 수 없었다는 쪽으로 말을 밀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안하다는 말은 사실상 면죄부 요청에 가까워집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아주 이상한 종류의 평정심을 느꼈습니다.
더는 이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체념에서 오는 평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논리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말해도 결국 그 논리 안에서 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게 필요한 건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 바깥으로 제 삶을 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명함을 꺼내 든 순간은 그래서 일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저는 이 집안에서 계속 제 감정을 조절하며 버텨온 사람이었고 이후에 저는 적어도 제 상처를 남의 기준으로만 해석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지만 무너진 사람에게는 첫 경계선 하나를 세우는 일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며칠 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신장공여로 인한 후유증, 그로 인한 불임, 그리고 배우자의 명백한 외도와 혼외자 출산까지 이 모든 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다 반영됩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이 아니라 신체 손상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들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살렸다는 이유로 그 이후의 모든 부당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어온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계산이었던 겁니다. 이 집도 명예 이전이 아니라 정당한 재산분할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날에 저는 여전히 많이 떨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단호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남에게 제 결혼과 제 몸과 제 수치를 차례로 설명하려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참고 이해하는 쪽을 먼저 배웠지 누군가에게 내 피해를 정리해서 말하는 방법은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꺼내는 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아주 중요한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단순히 속상한 사연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확인받은 것입니다. 이건 의미가 컸습니다. 상처가 현실로 번역되는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제 안에서는 감정과 죄책감과 체념이 뒤엉켜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과 손해와 권리의 언어로 정리해주자 비로소 제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들어왔다는 깨달음은 아프면서도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살렸다는 이유로 그 뒤에 벌어진 모든 부당함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믿어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먼저 큰 선택을 했으니 이후의 고통은 제 몫처럼 받아들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헌신은 헌신일 뿐 그 뒤에 배신을 용인하라는 계약이 아니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제 삶이 갑자기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할 문제는 많았고 감정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겪은 일을 누군가의 양심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해졌다는 점입니다. 그건 제게 아주 늦게 찾아온 그러나 분명한 형태의 안정감이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처음 제 이야기를 정리해 말할 때 저는 제 삶을 처음으로 객관적인 문장으로 옮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아픔과 미안함과 억울함이 너무 뒤섞여 있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나누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짚어주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막연했던 일이 구조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공여로 인한 후유증과 그 이후의 배신이 법적으로도 중요한 맥락이라는 설명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개인적인 비극과 참아야 할 운명 사이 어딘가로만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것을 권리와 책임의 언어로 바꿔주었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건 바로 그 번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제가 겪은 일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나를 작게 만들었을까? 왜 남편을 살렸다는 이유 하나로 이후의 부당함까지 덤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미안함은 후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나설 때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약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간녀가 낳은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방에 짓던 공장 하나가 인허가 문제로 무산되면서 친정동생이 전해줬던 100억이라는 소문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재산 규모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간녀에게 약속했던 아파트 이야기를 슬그머니 걸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애 엄마 요즘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서. 상간녀는 분노했지만 이미 자신이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유부남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둘,
그 무게를 오롯이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관계가 애초에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시작된 것이었기에 결국 계산대로 끝나가는구나 하는 씁쓸함이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쳐갔습니다. 처음에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오히려 저에게 빨리 합의를 끝내달라고 사정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나도 힘들다. 당신이 힘들다는 말을 나한테 할 자격이 있어?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사업과 상간녀 쪽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통쾌한 반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망가진 뒤였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 나빠진다고 해서 제 삶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소식을 들으며 인간관계가 얼마나 쉽게 계산으로 연결되고 또 깨지는지를 더 선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약속을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장면은 그 집안의 본질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손주를 안겨준 여자에게도 결국 끝까지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형편과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방식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며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에게 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칼날이 다른 쪽으로 향했을 뿐이었습니다. 상간녀가 분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쉽게 통쾌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한 말과 태도는 분명 잔인했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결국 계산 위에 세워진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가정을 파고든 대가를 치른다는 도덕적 평가를 떠나 애초에 타인의 희생 위에 안정된 삶을 세우려 했던 시도 자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며 빨리 끝내자고 말하는 모습에서도 저는 미안함보다 피로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야 사태의 무게를 느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할 현실적 비용이 커졌다는 사실에 지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피곤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견딘 10년의 시간과 비교하면 그 말은 너무 늦고도 가벼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며 상대 쪽 사정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마침내 공평해진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제가 치른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남의 희생 위에 세운 안정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간녀가 누리던 확신도, 시어머니가 약속하던 호의도, 남편이 계산하던 미래도 결국 현실의 압박 앞에서는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통쾌하다고 느끼기에는 제 쪽에서 무너진 시간과 건강이 너무 많았고 그렇다고 동정하기에는 그들이 제게 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감정은 허무였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서로를 이용하며 만든 관계가 결국은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균열 나는구나 하는 허무 말입니다. 남편이 지쳐서 끝내자고 말할수록 저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피곤함은 선택의 결과였고 제 피로는 누군가를 살리려다 생긴 것이었습니다. 두 고통은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제 더는 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늘 상대 입장도 이해하려 했었지만 그 단계는 이미 충분히 오래 지나왔습니다. 소송은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지만 결국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집은 온전히 제 명의로 넘어왔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합쳐 남편이 처음 제시했던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신장공여로 인한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배상이 인정됐습니다. 물론 그 돈이 제가 잃어버린 10년의 세월과 건강, 그리고 가지지 못한 아이를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 집안에서 감사와 죄책감 사이를 오가며 눈치를 보는 삶은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법원을 나서며 저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전 수술대 위에서 저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제 몸의 일부를 내줬습니다. 그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그 순간의 저에게는 사랑이었고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그 진심이 상대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저는 서서히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이라도 씻어주겠다던 그 말이 다른 여자에게 옮겨가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안의 고마운 도구로만 존재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까지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서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온전히 제 이름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라는 마지막 장면은 단순히 법적으로 이겼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과 배상, 명예 이전 같은 현실적인 결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이 집안의 논리 안에서 저를 해석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저는 늘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를 살려낸 사람으로만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상처조차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이 의미 있는 이유는 비로소 제 삶의 주어를 다시 저로 돌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완전히 보상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회복되지 않은 건강,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당한 기억은 어떤 판결문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더 이상 그 고통을 축소하며 살지는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상대에게 당연한 과거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남은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온전히 제 이름으로 걸어가겠다는 말은 그래서 거창한 해방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현실적인 결심입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제 상처를 줄여 말하지 않고, 누군가의 미안함에 기대어 제 삶을 맡기지 않고, 제가 겪은 일의 무게를 저 스스로 먼저 인정하는 삶.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되찾은 것은 돈보다 이름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처를 견딘 사람, 배신당한 사람, 법적으로 싸운 사람이라는 설명 이전에 저는 그냥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 기준을 접었고, 상대의 감정과 필요를 먼저 읽었고, 스스로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가장 긴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결과가 정리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상처는 사건이 끝난 뒤에 더 길게 남습니다. 몸의 후유증도, 아이를 잃은 마음도, 배신당한 기억도 판결문 하나로 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는 그 상처를 줄여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제게는 큽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잃은 것의 크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온전히 제 이름으로 다시 걸어가겠다는 말은 그래서 거대한 선언이라기보다 매일의 연습에 가깝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미안함만 기다리지 않는 것,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내 몸과 감정을 함부로 후순위에 두지 않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을 반복하는 삶 말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